여러분은 제갈량이 실제로 자연을 다스리고 신비한 진법을 펼치며 죽은 뒤에도 적을 두렵게 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삼국지연의 매력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나관중의 소설 속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천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성인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제갈량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행정가였지만 과연 전쟁의 천재였을까요? 또 흔히 제갈량의 발명품으로 알려진 모구유마 나무, 소말, 연노연발 쇠뇌, 공명 등 같은 것들이 정말 그의 손에서 탄생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소설이 감춰버린 진짜 제갈량의 모습을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소설 속 제갈량 vs 역사 속 제갈량. 삼국지연에서의 제갈량은 지혜와 책략 그리고 완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나관중은 그를 마치 성인처럼 묘사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자연을 움직이며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략으로 적을 제압하는 인물로 그려냈죠. 부채를 손에 들고 담담히 계책을 내놓는 그의 모습은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서 소설, 드라마, 게임을 통해 지략의 화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연애 속 제갈량은 재단에 올라가 바람을 불러내는 신비한 의식을 치러 동남풍을 얻고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조조의 수군을 불태워 대승을 거두도록 이끕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인 초선차전 저선제전에서는 지프로 만든 배를 안개 속에 띄워 조조군을 속이고 단 한 명의 병사도 희생하지 않고 수만 개의 화살을 손에 넣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계책을 넘어 제갈량을 인간을 초월한 지혜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애 속 제갈량은 팔귀진 같은 기묘한 진법을 펼쳐 위나라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 후에도 나무 인형을 세워두어 사마이를 겁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소설 속 제갈량은 전장을 제압하는 것뿐 아니라 적의 마음까지 압도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결국 나관중이 만들어낸 제갈량은 충성과 지혜의 이상향이자 모든 것을 꿰뚫는 초월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설 속 이야기일 뿐 실제 역사 속 제갈량은 훨씬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었죠. 역사 속 제갈량 181, 234. 자는 공명은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삼국지연에서 그려지는 신과 같은 천재는 아니었지만 분명 뛰어난 정치가이자 행정가였죠. 우리가 그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려면 나관중의 소설이 아닌 진수의 삼국지라는 정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먼저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적벽대전을 보겠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려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지만 실제 전투의 지휘자는 오나라의 주유였습니다. 제갈량의 역할은 외교 사절로서 유비를 대신해 손권을 설득해 동맹을 맺는 것이었고 삼국지에도 그가 이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풍향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는 후대 소설가가 극적 효과를 위해 덧붙인 허구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진 조선차전, 즉 집배로 화살을 빌려온 이야기 역시 사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국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는 제갈량의 기지를 각색해 만들어낸 민간 전설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그는 신비한 계략가라기보다는 연합을 조율하고 군량을 확보하는 등 외교와 내정을 중시한 지도자였습니다. 팔귀진이나 나무 인형으로 사마이를 겁줬다는 이야기 역시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국지에 따르면 제갈량은 234년 오장원에서 병사했고 촉한군은 양의 등장수들의 지휘 아래 질서정연하게 퇴각했습니다. 사마이가 추격하지 않은 이유도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지 목각 인형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설은 그의 죽음을 신비롭게 보이게 하려는 후대 창작일 뿐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제갈량은 소설처럼 무패장수가 아니었습니다. 228년부터 234년까지 5차례 북벌을 단행했지만 모두 전략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구와 자원이 열세였던 촉한은 강대한 위나라를 상대하기엔 한계가 분명했고 제갈량 역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삼국지연의 속 제갈량이 초월적인 지략가라면 역사 속 제갈량은 현실의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성실한 정치가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니라 탁월한 능력과 동시에 뚜렷한 한계를 지닌 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제갈량, 그는 정말 군사 천재였을까? 삼국지연의 속 제갈량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동남풍을 빌려 적벽을 태우고 팔괘진으로 적을 몰아넣는 패배를 모르는 절대적인 책사 말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 속 제갈량은 정말 그런 전설적인 군사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와 행정에 더 강점을 보인 지도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당대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갈량은 군 조직과 후방 지원, 규율 유지에서 탁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25년의 남중평정입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직후 지금의 운남귀주 사천 남부 일대에서 이민족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갈량은 직접 출정하여 험준한 산악지형과 열악한 기후, 그리고 게릴라전에 맞섰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공심술이라 불릴 만한 정책을 병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한 뒤 토착 세력과 화해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자발적인 귀순을 이끌어낸 것이죠. 삼국지에는 칠종 칠금치 총지신과 같은 극적인 묘사는 없지만 제갈량이 남중을 안정시켜 촉한의 든든한 후방 기반으로 만든 사실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보급과 물자 관리에 비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산악지형에 둘러싸인 촉한은 본래 자원이 부족했는데 제갈량은 세제 개혁과 곡창 설치, 함로 개척 등을 통해 원활한 군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모구유마, 몽유류마도 바로 이 시기의 운송수단 개량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그의 군대는 장기간 원정에서도 굶주리거나 사기가 꺾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군 기율 역시 제갈량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는 상벌을 분명히 하고 병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출사표와 같은 글은 단순한 상소문이 아니라 장병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울 명분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 지형 활용에도 능했습니다. 남중에서 산악지형을 활용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사마이와의 대치에서는 오장원 같은 요충지의 진영을 세워 위군의 정면 돌파를 차단했습니다. 비록 소설 속의 팔교진 같은 신비한 진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형을 이용해 약세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술적 차원에서 완벽한 지휘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 전투가적입니다. 그는 중요한 거점을 젊은 장수 마속에게 맡겼는데 마속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산 위에 진을 쳤다가 위군 장압에게 포위당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스스로 인사 책임을 통감했지만 이는 그가 부하 장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그의 보수적 전술입니다. 그는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수성을 선호했습니다. 사마이처럼 끈질긴 상대 앞에서는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위연이 기습로를 제안했을 때조차 위험하다며 거절하고 전공법만 고집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결국 오장원에서의 대치전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는 촉한의 국력 소모로 이어졌습니다. 즉, 역사 속 제갈량은 전투 현장에서 기발한 계책으로 판세를 뒤집는 영웅이라기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준비에 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군사적 역량은 분명 뛰어났지만 소설에서 신격화된 무적의 천재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현실의 제갈량은 냉혹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정치가이자 군사 지도자였을 뿐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절대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갈량, 그는 촉한을 약화시킨 인물이었을까? 제갈량은 유비 사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촉한을 지탱한 중심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정책과 결정이 오히려 촉한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그의 사후불과 수십 년 만에 멸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갈량은 정말 촉한을 약화시킨 인물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5차례에 걸친 북벌입니다. 약 6년에 걸친 대규모 원정은 촉한의 제한된 경제력을 완전히 소모시켰습니다. 인구 100만 남짓의 소국 촉한이 인구 400만이 넘는 위나라와 장기간 맞설 자원은 애초에 부족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를 위해 세금을 강화하고 농민에게 곡식과 물자를 징발했으며 험난한 검각과 질령을 넘어 막대한 비용으로 보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군을 유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생이 피폐해지고 농업 생산력마저 쇠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촉한은 북벌 이후 회복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피해는 컸습니다. 인구가 적은 촉한에서 수만 명의 병력을 장기간 원정에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험준한 산악과 건조한 북방을 오가며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전투에서 경험 많은 장수와 병력을 상당수 잃었습니다. 제갈량 사망 무렵 이미 촉한 군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뒤를 이은 강유가 북벌을 이어갔으나 더 이상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263년 위나라가 대군을 몰아치자 촉하는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갈량은 군사 재정 정치를 모두 직접 장악하며 황제 유선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체제가 유지됐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권력의 공백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유선은 스스로 정치를 이끌 능력이 없었고 대신 강유가 무리하게 북벌을 이어가거나 환관 황호가 권력을 농단하는 등 체제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제갈량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결과 후계 지도자가 자라날 토양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즉, 제갈량의 북벌은 고결한 이상에서 비롯되었으나 결과적으론 경제를 고갈시키고 군대를 소모하며 정치 구조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망 후 촉하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고 수십 년 뒤 위나라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갈량이 촉한을 약화시켰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작은 나라의 한계를 넘어선 대업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오히려 촉한을 소모시킨 셈입니다. 제갈량의 발명품, 사실일까? 전설일까? 제갈량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대중문화 속에서는 발명가의 이미지로도 자주 그려집니다. 특히 삼국지연회를 통해 공명등 그리고 모구유마, 몽요류마 같은 발명품이 그의 이름과 함께 전해 내려오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갈량을 단순한 책사 그 이상 마치 천재적인 발명가로까지 신격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발명품들이 정말로 제갈량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후세의 상상과 전설이 더해져 만들어진 이미지일까요? 공명등, 하늘로 떠오르는 등불. 제갈량과 관련된 발명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공명등입니다. 종이로 만든 등불 안에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채우면 하늘로 떠오르는 원리인데 삼국지연회에서는 제갈량이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컨대 북벌 도중 사마이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는 공명등을 띄워 원군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전설은 제갈량을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창의적인 발명가로까지 부각시키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사인 삼국지에는 제갈량이 공명등을 발명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사실 이 등불은 이미 후한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재사용이나 민간의 축제에서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제갈량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존재하던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날씨와 바람까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명등이 실제 전장에서 체계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과 공명등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후세의 상상력과 삼국지연회의 극적인 연출이 만들어낸 매혹적인 전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구류마 모구류, 제갈량의 자율주행차? 삼국지연회를 읽다 보면 제갈량이 만든 신비한 발명품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모구류마는 마몽요, 즉 스스로 움직이며 식량을 운반했다는 나무 수레입니다. 이야기 속 제갈량은 이 수레를 만들어 험준한 사천과 감숙의 산악지형을 넘어 군량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마이조차 놀라서 흉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해지죠. 이런 묘사는 제갈량을 단순한 책사가 아닌 고대의 로봇 엔지니어 같은 존재로 신격화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제갈량은 북벌을 위해 군수품 운반 수레를 개량했는데 그 이름이 모구뭉요와 류마리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설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는 아니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바퀴가 큰 수레나 일종의 외바퀴 수레였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가벼운 구조로 설계돼 좁고 험한 산길에서도 쉽게 밀거나 끌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소나 말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삼국시대의 기술력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나 자율주행 기계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구류마는 제갈량의 현실적이고 탁월한 병참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주어진 자원과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군대가 험난한 전장을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결국 제갈량에게 돌아가는 수많은 발명품, 공명등, 연노, 모구류마, 은사실과 허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재 발명가라기보다 기존의 기술을 영리하게 응용하고 개선한 뛰어난 행정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삼국지연에는 그의 이미지를 신비화하며 초월적 존재로 그려냈지만 역사 속 제갈량은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실무가형 지도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신화보다 더 흥미로운 그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 연농그 제갈량의 발명품일까? 삼국지연의 속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때때로 과학자이자 발명가처럼 묘사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노래입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기존의 활을 개량해 여러 발의 화살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화살은 적군을 압도했고 그 덕분에 촉한의 전투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제갈량을 탁월한 군사 전략가뿐 아니라 군사 기술자, 나아가 시대를 앞선 혁신가로까지 그려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연노는 제갈량이 처음 만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사서에 따르면 이미 전국시대 기원전 475-221부터 등장해 가이스의 군대가 천하 통일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이르면 위나라나 오나라 같은 대국의 군대에서도 흔히 쓰이던 무기였고 삼국지 정사에는 제갈량이 이를 새롭게 발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촉한군이 북벌 과정에서 강력한 활과 쇠뇌를 사용했다는 언급은 있지요. 그렇다고 제갈량의 공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행정가이자 조직가였고 상황에 맞게 기존 무기를 개량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거리나 명중률 혹은 발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촉한의 병력 규모에 맞춘 최적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몇몇 야사에는 촉한군이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연노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 속처럼 전쟁의 판도를 단숨에 바꾸는 신의 무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제갈량의 연노는 실제 역사보다는 후대의 상상과 문학적 과장이 만들어낸 상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세가 바라본 제갈량은 단순히 삼국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시대와 국경을 넘어선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충성과 지혜의 화신으로 추앙받고 신격화되기도 하며 수많은 문학, 연극, 영화, 게임 속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중국을 넘어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서도 깊은 영향을 남겼지요. 하지만 시대와 시각에 따라 제갈량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중문화에서는 신격화된 초월적 군사 천재로 그려지는 반면 현대 역사학자들은 훨씬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후세 사람들은 제갈량을 어떻게 보아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실제 모습과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요? 충성과 지혜의 상징. 중국에서 제갈량은 유교 문화의 핵심 가치인 충성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이상적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234년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 성도 무후사는 성스러운 추모의 공간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찾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출사표에 담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죽음으로써 그치겠다. 주공준 최이스알거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충성과 헌신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제갈량은 충군애국 구문준 아이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민간에서도 제갈량은 단순한 영웅을 넘어 지혜와 보호를 주는 존재로 기억됩니다. 사천, 운남, 호북 등지에는 그를 모시는 사당이 많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지혜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처럼 그는 현실과 전설을 넘나드는 성현생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에서의 제갈량, 일본에서도 제갈량은 무사의 정신과 군략의 본보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도 시대 1603, 1868에는 무사들이 제갈량을 이상적 군사 참모의 전형으로 존경했고 가부키 연극과 서적, 만화 속에서도 그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부채를 든 제갈량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지혜와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갈량이 더욱 민속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요와 시, 구전 설화 속에서 그는 어려움을 지혜로 극복하게 도와주는 현인여우로 등장합니다. 중국의 신격화와는 달리 베트남인들은 제갈량을 한층 더 친근하고 현실적인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대중문화 속의 제갈량 낙원 중의 삼국연에는 제갈량을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후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속에서 그는 무적의 지략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 적벽대전 2008에서의 제갈량은 품격 있는 외모와 차분한 목소리, 전장의 흐름을 꿰뚫는 초월적 지혜로 그려졌습니다. 게임
진삼국무쌍이나 삼국지 시리즈에서도 그는 항상 중심 인물로 부채를 들고 전장을 지휘하는 절대 전략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제갈량은 실제 역사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초월적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의 평가. 하지만 현대학자들은 제갈량을 훨씬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그들은 제갈량을 뛰어난 정치가이자 행정가로 인정하면서도 삼국연애가 그린 것처럼 무적의 군사 천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레이프드 크레스피니, 라페이드 크레스피니는 제갈량의 진정한 업적은 전쟁 승리가 아니라 유비 사후에도 촉한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행정 능력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중정벌, 사천경제개혁, 그리고 북벌을 뒷받침한 탁월한 군수 능력이 그의 진짜 강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주도한 북벌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도 위의 압도적인 힘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갈량의 집착적인 북벌이 촉한의 국력을 소모시켜 결국 멸망을 앞당겼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는 전략가라기보다 행정가로서 빛을 발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 선 인물, 결국 제갈량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민중에게 그는 충성과 지혜의 화신이고 대중문화에서는 신비로운 초월적 영웅이며 역사학자들에게는 유능하지만 한계가 있었던 현실의 정치가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이미지는 제갈량을 더욱 매력적이고 논쟁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갈량을 되돌아볼 때 그는 군사 천재라기보다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이름과 이야기는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지금도 가장 강렬한 울림을 주는 전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갈량은 시대를 초월한 천재인가? 아니면 후세가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일 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